뭐라고? 한지후라고 했나?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한도연 회장의 손에 들린 종이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자네, 방금 붙인 함자가 뭐라고 했나? 한지후. 제 아버지 이름은 한지후입니다. 그 이름 석자에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3년 전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던 내 아들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죽었다고 했는데, 내 아들은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면접이 끝난 직후 회장은 비서실을 뒤집어 엎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저 아이 뒤를 캐. 무덤 속에 들어갔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으니까.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된 의심은 곧 거대한 그룹을 집어삼킬 피바람의 서막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그 아들이 목숨 걸고 지킨 손녀와의 운명적인 만남.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내려다보는 대기업 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학생 선발 최종 면접이 진행되는 이곳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지원자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가운데 좌석에 앉은 한도연 회장은 무심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리는 정막 속에서 한도연 회장의 손이 딱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원서의 첫 줄에 고정되었습니다. 부친명 한지후. 한도연 회장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들어 눈앞으로 바짝 당겼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충격이 가슴을 때렸죠. 한도연 회장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원서의 글자를 꾹 누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에 앉은 지원자 한유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긴장한 듯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회장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학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정의 맑고 깊은 눈매가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아들 지우의 눈을 그대로 닮아 있었으니까요. 한도연 회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생, 자네 붙인 함자가 한지우라고 했나? 한유정이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맞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은 한지우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유정의 대답을 듣자마자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생년월일과 자라온 환경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가 사고로 사라졌던 그 해, 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다른 면접관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아는 분의 자제분이십니까? 서류에 무슨 문제라도. 하지만 한도연 회장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눈앞에 앉아있는 유정의 얼굴과 서류 속의 이름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죠. 한도연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유정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긴장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버릇까지 죽은 아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낮게 물었습니다. 부친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나? 유정이 잠시 망설이다가 시선을 떨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한도연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면접관들이 다음 질문을 이어갔지만
한도연 회장은 더 이상 면접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유정의 얼굴만 바라보며 23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면접이 모두 끝나고 지원자들이 퇴장하자마자 한도연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뒤에 서 있던 비서를 향해 급하게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저 학생 한유정의 기록을 전부 가져와. 출생신고서부터 병원 기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뒤져서 가져오란 말이야. 김 비서가 당황하며 허리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한도연 회장은 대답도 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아주 불길하고도 기묘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시신을 못 찾은 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주택가에도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정의 외할머니는 안방 구석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상자를 여는 외할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상자 안에는 빛바랜 서류 몇 장과 낡은 의료용 팔찌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팔찌를 집어들고 가슴에 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면접이라니. 하필이면 그 회사 면접이라니. 아침에 유정이 면접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23년 전 그 끔찍했던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외할머니가 상자 뚜껑을 덮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우리 유정이 그 불쌍한 것까지 잘못되면 나는 못 살아. 절대 안 되지. 그때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유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외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상자를 이불장 깊숙이 밀어넣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왔어? 면접은 잘 봤고? 유정이 신발을 벗으며 들어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근데 좀 이상했어. 회장님이란 분이 내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시는 거야. 아빠 이름을 물어보시는데 눈빛이 꼭 우는 사람 같기도 하고 엄청 놀라신 것 같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외할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외할머니가 유정의 말을 황급히 자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회장님이란 분이 할 일이 없어서 너 같은 애 아빠 이름에 놀라겠냐? 그냥 피곤하셨겠지. 헛생각 말고 가서 손이나 씻고 와. 밥 먹게. 유정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유정이 투덜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닫으려던 외할머니의 시선이 골목 어귀에 머물렀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전봇대 뒤에서 집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황급히 커튼을 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벌써 냄새를 맡은 건가? 그놈들이 또... 외할머니는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연 회장은 서재에 불을 끄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유정의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벽에 붙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금고 깊은 곳에 보관해 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는 2001년 내부 감사팀 사고 보고서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신 미확인. 23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문구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유정의 사진과 보고서 속의 문구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굵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보고서를 구겨질 듯 꽉 쥐며 억눌린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지후야, 내 아들 지후야. 이 아이가 정말 내 핏줄이란 말이냐? 창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고 한도연 회장의 서재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도연 회장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김 비서가 건넨 유정의 출생 기록 재조사 보고서를 꽉 쥔 채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회장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확인 결과. 유정 학생의 출생 기록 중 병원 기록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입퇴원 기록이나 보호자 등록 정보 등에도 알 수 없는 손길이 닿은 듯합니다. 한도연 회장이 보고서를 집어 던지듯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작이라니, 내 아들 지우가 사라진 사고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한도연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김 비서, 당장 그때 수색을 맡았던 경찰에게 연락해. 모든 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들도 속았던 건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겠다. 잠시 후 한도연 회장이 전화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당시 책임자 박 형사 아닌가? 내 아들 지우의 사고 말이야. 그날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자네 혹시 알고 있는 게 더 있나? 솔직하게 말해보게. 전화기 너머의 박 형사는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23년 전 일이라. 저는 서류에 적힌 내용 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을 자꾸 들춰내지 마십시오. 박 형사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한도연 회장은 수화기를 부술 듯이 내려놓았습니다. 이 자식이 겁을 먹고 있군.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진실이 조작되었다는 확신을 주려는 게 아닌가. 오후가 되자 한유정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고쳐 메고 발걸음을 재촉하던 유정은 문득 불안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골목 어기 전봇대 뒤에 같은 옷차림의 남성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정을 훑어보듯 쳐다보더니 손에 든 검은색 통신기를 들고 작게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정은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 고개를 숙이고 종종 걸음으로 집을 향해 뛰었습니다. 뭐지? 왜 날 쳐다보는 거지? 기분 나쁘게. 유정이 대문을 두드리자 외할머니가 급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유정을 안으로 들여보내자마자 다시 문을 닫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유정이 외할머니의 팔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혹시 어디 아프세요? 외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유정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니다. 그냥 최근 들어 골목에 낯선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 며칠 전에는 창문 닫으려는데 그림자도 보고. 이제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다. 유정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외할머니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뜨며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유정아, 내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회사 내부에 아주 큰 비리를 폭로하려 했단다. 그래서 반대 세력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어. 그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단다. 유정은 외할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비리? 폭로요? 그럼 아빠가 돌아가신 게 그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우는 내 엄마를 잃고도 너만이라도 지키려고 그 길을 선택한 거야. 그 반대 세력은 지우가 완전히 사라져야만 안심할 수 있었단다. 그래서 너는 태어난 순간부터 위험 속에 있었다는 걸 너는 알아야 해. 유정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엄마의 사고와 아버지의 실종 배경, 그리고 자신이 이 모든 위험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시각 한도연 회장의 집무실에서는 보안팀이 복원한 병원 CCTV 일부 화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우가 피투성이 상태로 병원 뒷문을 비틀거리며 걸어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화질이 나빠도 지우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었다. 지우가 정말 살아있었어. 이 모든 것이 전부 조작이었단 말인가. 한도연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비서, 당장 차량을 준비해. 지우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현실이 되었어. 나는 지금 당장 유정의 집으로 가야겠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회장의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을 때 유정의 집 근처 골목에서는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차 안의 요원들은 고성능 카메라로 유정의 집과 외할머니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죠. 차량 안에서는 차가운 음성이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지트에서였습니다. 반대 세력의 중간책이 싸늘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상은 이미 진실에 너무 가까워졌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시한다. 대상과 보호자를 함께 제거하라. 자료와 함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처리한다. 골목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골목길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유정의 집 대문 앞에는 낡은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탐사 기자인 서동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외할머니가 낯선 남자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장바구니를 꽉 움켜쥐었죠. 서동철이 외할머니를 보고 급히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한지후 시일로 왔습니다. 한지우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외할머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외할머니가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구슈? 난 그런 사람 모르오. 당장 가시오. 서동철은 물러서지 않고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동철이라고 합니다. 저 역시 한지우 씨 사건을 조사하고 기사화하려다가 누군가에 의해 협박과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숨어 지냈지만 결코 이 사건의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동철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서동철의 눈에서 진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삭제된 병원 기록을 복원했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 의료진 일부가 매수되었더군요.
그리고 이 문구를 좀 보십시오. 서동철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존 신생아 비밀 이동. 외할머니는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서동철이 다급하게 외할머니를 부축하며 속삭였습니다. 지우 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외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동철의 팔을 잡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얼른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온 외할머니는 이불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동철 앞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내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구려. 상자 안에는 사고 당일에 처참했던 기록과 피 묻은 베넷저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동철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지우 씨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도망친 겁니다. 여기 병원 뒷문 CCTV 사진을 보십시오. 서동철이 내민 흑백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면서도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방 문틈으로 몰래 엿듣던 유정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헛하고 들이켰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눈매가 거울 속 자신의 눈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유정이 방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와 사진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정말 아빠가 살아계신 거예요? 유정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사진 위를 적셨습니다. 서동철이 유정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급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한도연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땀범벅이 된 얼굴로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서동철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자네가 말한 게 사실인가? 내 아들 지우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이야. 한도연 회장은 서동철이 쥐고 있는 복원된 기록들을 뺐다시피 가져가 읽어내려갔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한도연 회장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면 내가 23년 동안 속았다는 거잖아.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장례를 치렀단 말이야. 한도연 회장의 통곡에 가까운 외침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동철이 한도연 회장을 진정시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감상에 젖어 계실 때가 아닙니다. 지우 씨가 살아있다는 건 그를 죽이려던 자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곳도 위험합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골목 뒤쪽 어둠 속에서 무전기 소리가 치직거렸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사내들이 담장 밑으로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현장 팀장이 무전기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타겟 확인. 집안의 노인, 여자아이, 그리고 회장까지 있다. 전부 확보해. 반항하면 제거해도 좋다. 서동철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다가 사색이 되었습니다. 골목 양쪽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든 채 다가오고 있었죠. 서동철이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왔습니다. 그놈들이 왔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외할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유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우리 유정이 어떻게. 서동철이 유정과 외할머니의 등을 떠밀며 뒷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서 좁은 골목으로 뛰십시오. 큰 길로 나가면 잡힙니다. 어서요. 유정이 겁에 질려 발을 떼지 못하자 한도연 회장이 유정의 어깨를 강하게 잡았습니다. 유정아,
정신 차려라. 내가 살아야 아비를 만날 수 있어. 어서 할머니 모시고 뛰어. 유정은 한도연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불길 같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회장님은요? 회장님은 같이 안 가세요? 한도연 회장은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대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늙은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룹을 호령하던 총수의 카리스마가 번뜩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린 놈들인데 내 손녀까지 건드리게 둘 수는 없지. 내가 여기서 시간을 벌 테니 어서 가라. 가. 안 돼요. 같이 가요. 유정이 울부짖었지만 서동철이 유정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학생, 회장님 뜻을 따라야 해. 지금 지체하면 다 죽어. 서동철은 유정과 외할머니를 뒷문으로 밀어내고 자신도 뒤를 따랐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대문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들어오려는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선두에 선 사내가 흠칫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비켜라 영감. 죽고 싶어? 한도연 회장이 지팡이로 땅을 쾅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들이 누구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내가 바로 한도연이다. 썩 물러가라. 사내들이 주춤하는 사이 유정과 외할머니는 좁고 어두운 뒷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뒤에서 잡아. 놓치면 안 돼. 라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기쁨도 잠시 죽음의 그림자가 그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끝 쫓아오는 발소리가 바로 등 뒤까지 닥쳐왔습니다. 유정과 외할머니 서동철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골목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낡은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돌진에 들어왔습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를 풍기며 트럭이 유정 일행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쾅 열리고 5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가 뛰어내렸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작업복을 입은 강철수였습니다. 강철수는 유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감전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짐칸 문을 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타요. 빨리 타. 놈들이 코앞이야. 서동철이 먼저 외할머니를 부축해 트럭 짐칸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어르신, 올라가세요. 유정 학생, 빨리. 유정이 엉겁결에 트럭에 오르며 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철수의 눈빛이 유정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후 팀장님 눈하고 똑같아. 틀림없어. 강철수는 혼잣말을 삼키며 운전석으로 뛰어올라 핸들을 꺾었습니다. 반대 세력의 요원들이 손을 뻗어 트럭을 잡으려 했지만 트럭은 매연을 내뿜으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외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동철이 짐칸의 작은 창문을 통해 운전석의 강철수에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타이밍 한번 기막히십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강철수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가 놈들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잖아. 서 기자, 자네가 보낸 신호 보고 바로 달려왔지. 트럭이 큰 길로 접어들어 속도를 내자 긴장이 조금 풀린 외할머니가 강철수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운전하는 양반, 혹시 23년 전에 병원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 아니오? 강철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시네요, 어르신.
접니다. 그때 지우 팀장님 대신 피 묻은 옷을 전달해 드렸던 강철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아빠를 아세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아신다고요? 강철수는 운전대를 꽉 쥐며 과거를 회상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다마다 지우 팀장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날 밤 놈들이 들이닥쳤을 때 팀장님이 날 몸으로 감싸지 않았으면 난 벌써 죽은 목숨이었어. 강철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팀장님은 피를 흘리면서도 내 손을 잡고 부탁하셨다. 철수야, 내 아이. 태어난 내 아이를 장모님께 맡겨줘. 그리고 넌 숨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아. 그게 마지막 명령이었어. 유정은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텅 빈 골목길에는 한도연 회장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트럭을 쫓아가던 요원들은 놓친 것을 알고 욕설을 뱉으며 흩어졌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주워들었습니다. 유정이 급하게 도망치다 흘린 학생증이었습니다. 사진 속 유정은 교복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학생증에 묻은 흙먼지를 소매로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유정아, 내 손녀 유정아, 할아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한도연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비서 나다. 경호팀 전원 소집해. 내 위치 추적해서 당장 이리로 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 1시간 뒤 강철수의 트럭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컨테이너 작업실 앞에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유정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작업실 한쪽 벽면 전체가 온통 사진과 지도로 도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메모들과 붉은색 실로 연결된 지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조명을 켜며 벽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내가 20년 넘게 모은 자료들이다. 지후 팀장님을 찾으려고 전국을 다 뒤졌어. 유정은 벽으로 다가가 사진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남해의 어느 오두막 사진, 낡은 약봉지, 그리고 누군가의 흐릿한 뒷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정아, 이거 한번 들어보렴. 내 아버지가 도망치기 직전에 남긴 음성이다. 강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잡음 섞인 소리 끝에 힘겹지만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유정이를, 제 딸 유정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멀리 가야 할 것 같아요. 놈들이 저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살아 돌아올게요. 유정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빠, 아빠. 외할머니도 유정을 끌어안고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서방, 자네 정말 살아있었던 거야. 이 몹쓸 늙은이가 그것도 모르고. 서동철은 벽에 붙은 지도를 짚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상은 나중에 하시죠. 지금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제가 복원한 파일과 형님 자료를 합쳐보니 지우 씨의 마지막 은신처가 나옵니다. 서동철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콕 찍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남해 끝자락, 인적이 거의 없는 해안가 오두막. 최근까지 여기서 치료제를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강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그래, 약봉지 날짜를 보면 불과 일주일 전이야. 팀장님은 거기 계신다. 분명히 살아계셔. 유정은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빛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가요. 당장 가요, 아저씨. 아빠가 거기 계신다잖아요. 저 갈래요. 그때 작업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수가 급히 창밖을 내다보더니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벌써 냄새를 맡고 따라왔어. 검은 SUV가 3대나 깔렸어. 서동철이 급하게 자료들을 챙겨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형님, 문 막아요. 어르신이랑 유정이는 뒷문 쪽에 계세요. 강철수가 무거운 철제 캐비닛을 밀어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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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밖에서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유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정은 그런 할머니를 감싸 안으며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제야 겨우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작업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쾅. 작업실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둔탁한 충돌음이 들려왔습니다. 강철수가 반사적으로 창가로 달려가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젠장, 놈들에게 포위된 것 같아. 서동철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뒷문은요? 뒷문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강철수가 고개를 저으며 급하게 작업실에 불을 껐습니다. 쿵, 쿵, 쿵. 문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 전체가 울릴 정도로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자료만 넘기면 목숨은 살려주지. 강철수가 문을 몸으로 버티며 이를 갈았습니다. 개소리 집어치워. 내 놈들한테 넘겨줄 건 빈 껍데기뿐이다. 와장창. 그 순간 작업실의 유리창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 깨진 창틈으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정은 외할머니를 감싸 안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할머니, 엎드리세요. 고개 들지 마세요. 외할머니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유정이 이를 어쩌나. 외할머니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난입한 사내들이 가구들을 때려 부수며 닥치는 대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사내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강철수의 일격에 사내 하나가 나뒹굴었지만 뒤이어 들어온 2명의 사내가 강철수를 에워쌌습니다. 서동철도 의자를 집어 던지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유정은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면서도 할머니를 부축해 뒷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하지만 뒷문 앞에도 이미 쇠질의 때를 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유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딜 가시나? 얌전히 있으면 아프게는 안 할게. 유정이 뒷걸음질치며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저리 가란 말이야. 사내의 손이 유정의 팔을 낚아채려는 찰나였습니다. 夸광 마이너스. 작업실 뒷문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고급 세단 승용차의 뒷부분이 건물의 낡은 벽을 들이받고
멈춰 선 것입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뒷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유정아, 타라. 어서 타.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한도현 회장의 절박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한도현 회장이 핏대를 세우며 다시 한번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하고 있느냐? 할머니 모시고 빨리 타란 말이다. 시간이 없어. 사내들이 당황하여 주춤하는 사이 유정은 젖먹던 힘을 다해 외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뛰어요. 저 차를 타야 해요. 강철수가 사내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며 유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정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가서 아버지를 만나. 여긴 내가 막는다. 서동철이 재빠르게 중요한 자료 가방을 챙겨 유정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꼭 챙겨가. 아버지 찾을 지도야. 유정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자료 가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를 차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날렸습니다. 출발해. 밟아. 한도현 회장의 명령에 기사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부하악 마이너스. 차가 굉음을 내며 작업실 뒷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사내들이 차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유정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멀어지는 작업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강철수와 서동철이 걱정되어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도현 회장이 백미러로 유정을 살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느냐? 할머니는 괜찮으시냐? 외할머니는 쇼크로 인해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할머니의 손을 주무르며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숨소리가 이상해요. 회장님, 병원으로 가야 해요. 한도현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지킨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희들은 내가 지킬 거야.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 안 세 사람의 운명은 폭풍 속의 등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정의 손에 들린 가방 속에는 23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도현 회장의 검은 세단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한도현 회장의 손등에는 푸른 힘줄이 툭툭 붉어져 나와 있었죠. 평소 뒷좌석에서 결제 서류나 검토하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로지 백미러와 전방을 번갈아 응시하며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꽉 잡아라. 놈들이 끈질기게 붙는구나. 뒷좌석의 유정은 사색이 된 얼굴로 외할머니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으 하며 고통스러운 신음만 흘리고 계셨죠. 유정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숨소리가 너무 이상해요. 제발 빨리요. 한도현 회장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 조금만 참거라. 거의 다 왔다. 백미러 속에는 검은색 SUV 2대가 쌍라이트를 켠 채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들처럼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그때 오른쪽 골목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왔습니다. 헬멧을 쓴 사내가 쇠파이프를 치켜들고 한도현 회장의 차 옆 유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쾅 마이너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수석 유리창에 금이 갔습니다. 유정이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서는 당황하지 않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 어림없다 이놈들. 감히 내 가족을 건드려. 차가 기우뚱하며 균형을 잃는 척하자 바짝 붙어오던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의 차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뚝 떨어뜨렸습니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는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량 범퍼를 스치며 도로 갓길에 쓰레기 더미로 처박혔습니다. 쿠당탕 마이너스. 오토바이가 나뒹구는 모습을 백미러로 확인한 차량이 다시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지금이다. 병원까지는 5분이야. 하지만 뒷좌석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더니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유정이 할머니의 볼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눈 좀 떠봐요. 안 돼. 놔두고 가면 안 돼. 외할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와 충격이 늙고 병든 심장에 무리를 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눈가에도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룸미러로 유정의 우는 얼굴을 보며 속으로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지후야, 제발 아비 좀 도와다오. 내 장모님을 살려야 해. 내 딸이 저렇게 울고 있지 않느냐?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대학병원 응급실 입구로 돌진했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한도연 회장이 문을 열고 뛰어내려 소리쳤습니다. 여기 응급환자요. 당장 들것 가져와. 심장 쇼크다. 응급실 앞에 있던 보안요원과 간호사들이 회장의 기세에 눌려 허둥지둥 들것을 밀고 나왔습니다. 유정은 차 문을 열고 나와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따라 뛰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의료진이 외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급하게 상태를 살폈습니다. 호흡 곤란에 맥박이 불규칙합니다. 바로 소생실로 이동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하세요. 안 돼요. 저도 갈래요. 할머니. 유정이 소생실 문까지 따라갔지만 간호사가 유정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쾅 마이너스하고 육중한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유정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다가와 떨고 있는 유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을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이다. 반드시 살려낼 게다. 유정이 회장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할머니 잘못되면 어떡해요? 아빠 찾으러 가야 하는데. 한도연 회장은 유정의 등을 토닥이며 닫힌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리고 오늘 일을 꾸민 놈들, 내 모든 걸 걸고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게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컨테이너 작업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유정과 회장이 탈출한 뒤 남겨진 강철수와 서동철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안은 깨진 집기들과 흩날리는 종이들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강철수의 의식이 흐릿해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멀리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엑 마이너스 에엑 마이너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동시에 접근하는 소리였습니다. 망을 보던 놈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형님, 짭새 떴습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바닥에 쓰러진 강철수를 걷어차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회장 늙은이가 벌써 손을 쓴 거야? 철수, 튀어. 사내들은 자료를 챙길 새도 없이
황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작업실은 고요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강철수는 헛소리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뺏기면 안 돼. 지후 형. 이 작고 낡은 수첩 하나에 한 가족의 23년 한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복도 한도연 회장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유정이 멍하니 빨간 수술 중 램프만 바라보고 있었죠. 한도연 회장의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놈들은 도망쳤고 강철수 씨와 서 기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도 지켜냈다고 합니다. 한도연 회장은 그제야 긴 숨을 토해내며 유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유정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유정아, 들었느냐? 삼촌들이 해냈다. 내 아빠 찾을 단서,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냈단다. 유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만 무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아빠 찾으러 갈 수 있는 거죠? 한도연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굳은 약속을 하듯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럼 가고 말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우리 모두 함께 남해로 가는 거다. 가서 내 아비를 만나자꾸나. 수술실 램프가 꺼지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유정과 한도연 회장이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운명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의 공기는 팽팽한 고무줄처럼 당겨져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과 유정은 마스크를 벗는 의사의 입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정의 다리에 힘이 쫙 풀렸습니다. 아, 할머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정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연 회장도 그제야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풀며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의사의 두 손을 덥석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은혜는 내 평생 잊지 않겠소. 의사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정실로 옮길 겁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 너무 오래 면회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외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유정은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아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놔두고 가면 안 돼. 아빠 만날 때까지 꼭 기다려야 해. 알았지? 한도연 회장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와 유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정아, 이제 울지 마라. 할머니는 강한 분이다. 내 아비 지우를 23년이나 기다리신 분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리가 없어. 유정이 젖은 눈으로 한도연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왜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쫓는 거예요? 아빠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숨어 살아야 했던 거예요? 한도연 회장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유정의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비는 잘못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너무 올바라서 탈이었지. 한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회 안에 잠겨 떨려왔습니다. 23년 전 지우는 그룹 내부 감사팀장이었다. 회사 안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세력을 발견했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들이었어. 유정은 숨을 죽이고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우는 그걸 덮지 않고 뿌리까지 뽑으려 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지우를 더 믿고 힘을 실어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한도연 회장이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내리쳤습니다. 그놈들이 지우의 입을 막으려고 사고를 위장해 공격한 거다. 지우는 만삭인 내 어미와 너를 지키려고 스스로 미끼가 되어 사라지는 길을 택했던 거야. 유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우리 때문에. 그래, 내 아비는 도망친 게 아니다. 너희를 살리려고 그 긴 세월을 지옥 같은 숨바꼭질 속에서 버틴 거야. 영웅이다. 내 아비는 진짜 사내대장부야.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서동철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곳곳에 밴드가 붙어 있었고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회장님, 유정아. 기쁜 소식입니다. 한도연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설마. 서동철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이 방금 전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도주하려던 놈들 일당을 전원 체포했습니다. 형님이 목숨 걸고 지킨 자료 덕분에 수사가 급물살을 탔어요. 이제 그놈들 감옥에서 평생 못 나옵니다. 아, 유정이 입을 틀어막으며 안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얼굴에도 비로소 화색이 돌았습니다. 다행이군. 정말 다행이야. 하늘이 우릴 돕는구나. 강철수 씨는 지금 어디 있나? 바로 옆 병동입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꼭 전해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한도연 회장과 유정은 서둘러 강철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강철수는 머리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타박상 투성이었지만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링거 꽂은 손을 들어 반겼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유정아, 다친 데는 없니? 유정이 강철수의 침대맡으로 달려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저 때문에 이렇게 다치시고. 죄송해요. 강철수가 사람 좋게 웃으며 유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이깟 상처는 훈장이다. 삼촌이 약속 지켰지? 자료 안 뺏긴다고 했잖아. 강철수는 베개 밑에서 꼬깃꼬깃해진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피 얼룩이 묻어있는 그 수첩을 한도연 회장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받으십시오. 지후 팀장님이 계신 곳입니다. 한도연 회장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럽게 펼치자 지도 한 장과 함께 깨알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해군 창선면, 해안 절벽 끝 오두막. 강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팀장님은 거기서 매일 바다만 보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그리워서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어요. 제발, 제발 데려와 주십시오. 한도연 회장은 수첩을 가슴에 품고 강철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내 아들을 살렸어. 이 은혜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갚겠네.
서동철이 옆에서 지도를 펼치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동 경로와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내일 새벽쯤에는 남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수색 협조를 약속했고요. 한도연 회장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습니다. 지금 당장 출발한다. 1분 1초가 급해. 내 아들이 거기서 혼자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하게 잠을 자겠나? 유정도 주먹을 불끈 쥐며 나섰습니다. 저도 갈래요. 저도 가서 아빠 만날래요. 그때였습니다. 나도 간다. 병실 문가에서 힘없는 하지만 쇠심줄처럼 질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링거대를 끌고 간호사의 부축을 받은 외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유정이 기겁하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이러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안정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외할머니는 유정의 손을 뿌리치며 한도연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장 양반, 나도 데려가 주시오. 내 사위, 내 불쌍한 새끼, 내 눈으로 살아서 숨 쉬는 거 봐야겠소. 한도연 회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렸습니다. 사부인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몸이 이래서야. 가는 길에 무슨 변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외할머니가 한 걸음 비틀거리며 다가와 한도연 회장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가다가 죽어도 좋소. 길바닥에서 객사를 해도 좋으니 제발 데려가 주시오. 23년을 기다렸소. 우리 사위 지우 얼굴 한번 못 보고 죽으면 내가 저승 가서 우리 딸년 얼굴을 어떻게 보겠소? 제발 부탁이오. 외할머니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병실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강철수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며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모시고 가십시오. 할머님 평생 소원이십니다. 한도연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눈을 뜨며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비서, 제일 편안한 리무진 차량 대기시켜. 그리고 의료진 한 팀도 같이 붙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가십시다. 사부인, 같이 가서 우리 지우 놈 등짝 한번 시원하게 때려줍시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외할머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병원 주차장, 검은색 차량 행렬이 남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맨 앞차에는 한도연 회장과 유정, 그리고 외할머니가 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차가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진실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2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가족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남해의 아침 바다는 짙은 해무에 쌓여 신비로움마저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리무진과 경찰차들이 좁은 시골길을 따라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차량 행렬은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비포장도로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먼저 내려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 절벽 아래 낡고 외딴 오두막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강철수가 건네준 지도 속 위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다 왔습니다.
사부인 유정아. 저기에 내 아들 지우가 있습니다. 외할머니는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20대 청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정이 할머니의 팔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업어드릴까요? 길이 험해요. 외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지팡이를 땅에 짚었습니다. 아니다. 내 두 발로 갈 거다. 내 사위 만나러 가는데 기어서라도 내 발로 갈 거야. 일행은 좁은 숲길을 헤치고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서가던 경찰팀장이 손을 들어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회장님, 저기입니다. 바위 위에 누군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경찰이 가리키는 곳으로 쏠렸습니다. 오두막 앞 바다를 향해 툭 튀어나온 거대한 바위 위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등을 돌린 채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덥수룩한 머리,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도연 회장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피, 내 살, 내 아들 지우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야. 바위 위의 남자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선한 눈매와 고집스러운 입술은 그대로였습니다. 한지후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맨 앞에 서 있는 백발의 노인과 지팡이를 짚은 노파, 그리고 자신을 꼭 닮은 소녀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지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유정은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지만 본능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아빠. 유정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지우에게 닿았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바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정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유정이니? 정말 내 딸 유정이니? 지우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바다보다 깊었습니다. 유정이 아빠 하고 외치며 달려가 지우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우는 부서질라 조심스럽게 하지만 놓칠세라 꽉 유정을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점퍼 냄새와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유정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살아계셨어. 정말 살아계셨어. 흑흑. 지우는 말없이 유정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널 혼자 두고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외할머니가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한서방. 이 무심한 사람아. 살아있었으면 산다고 기별이라도 해주지. 23년이 뭐란 말인가. 내가 자네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살았는데. 지우가 유정을 놓고 털썩 무릎을 꿇으며 외할머니에게 기어갔습니다. 그는 외할머니의 낡은 신발 위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놈들이 장모님과 유정이까지 해칠까봐 차마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외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야윈 볼을 감싸쥐었습니다. 거친 수염과 패인 주름살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아니네. 아니야. 자네가 우리 유정이 살렸어. 자네가 다 뒤집어 쓰고 도망친 덕분에 우리 유정이가 이렇게 곱게 컸어. 고맙네.
살아줘서 정말 고맙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23년 묵은 한을 눈물로 씻어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던 한도연 회장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관심이 아들을 저런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눈물을 닦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도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지팡이를 놓치고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지우야, 애비다. 못난 애비가 왔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도연 회장 앞에 섰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아버지의 늙고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지우의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널 믿어주지 못해서. 회사가 뭐라고, 돈이 뭐라고 내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날 때려라. 내 한이 풀릴 때까지 이 늙은이를 쳐라. 하나뿐이 자식도 지켜주지 못한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셨을까? 왜 나를 버리셨을까? 사무치게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주셨으니 됐습니다. 유정이를 지켜주셨으니 그걸로 됐습니다. 한도연 회장은 지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재벌 총수의 체면도 위엄도 다 버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놓지 않으마. 누가 뭐래도 내가 너를 지킬 게다. 이제 숨지 않아도 돼.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지우도 아버지의 등 뒤로 손을 둘러 마주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23년 전보다 훨씬 작고 굽어 있었습니다. 유정이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지후와 회장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외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 그들 곁에 섰습니다. 네 사람 위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유정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를 꼭 닮았구나. 눈이 엄마랑 똑같아. 유정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눈도 닮았는걸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제 눈이 아빠를 쏙 빼닮았다고요. 지우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한도연 회장이 눈물을 훔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올라가자. 서울 가서 할 이야기가 태산이다. 강철수 그 친구도 병원에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강철수라는 이름에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습니까? 그 친구가 무사합니까? 그럼 무사하고 말고 자네 찾겠다고 20년을 미친놈처럼 돌아다닌 의리 있는 놈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향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기 위한 피난처였던 오두막과 바다였습니다. 지우가 유정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딸 뭐 좋아하니? 유정이 아빠의 팔짱을 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좋아요. 아빠랑 먹는 건 다 좋아요. 네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숲길을 다시 걸어 올라갔습니다. 올 때는 무겁고 불안한 발걸음이었지만 돌아가는 길은 솜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절벽 아래 오두막은 점점 멀어졌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는 파도와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한도연 회장은 지우의 등을 두드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먼저 떠난 유정의 엄마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지우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유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정도 아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23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그들에게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끊어진 사랑을 다시 잇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그들의 귀향길을 오래도록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야기의 여운을 길게 남기면서 구독자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클로징 멘트입니다. 23년이라는 긴 세월, 오로지 자식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했던 아버지의 희생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남해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그 간절한 희망이 결국 기적 같은 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모진 풍파를 견뎌낸 이 가족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올 지후 씨와 유정이, 그리고 회장님 가족의 앞날에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도 잔잔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